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는 소식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뉴스 1번지, 뉴스워치, 그리고 뉴스큐브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후보 단일화 문제와 김병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2월 7일 뉴스 1번지에서는 한상익 가천대 교수와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가 출연해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에 대해 대담을 나눴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경선 대진표를 확정 지은 상황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의 금태섭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주내 실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의미를 짚어주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우상호, 열린민주당 정봉주 예비후보가 양당 통합을 전제로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통합 및 단일화 입장은 개인 의견으로 당 지도부의 입장과는 별개이지만 한상익 교수는 잘 될 것이라며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당을 자임하고 시작한 것이라며 통합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에 반해 야권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경선 대진표를 확정한 가운데 제3지대와의 단일화가 복병으로 남아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단일화에 자신감을 보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우석 교수는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 왜 합당 이야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김 교수는 앞으로 대선을 위해서라도 후보 단일화뿐 아니라 합당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에서 반성하고 새 출발을 하려면 합당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안 가결과 녹취 공개로 촉발된 김병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두 전문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우석 교수는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거짓말쟁이라고 듣고도 자리를 지키는 게 부끄럽다며 명예를 지키고 국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리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주장한 반면 한상익 교수는 김병수 대법원장이 당당하지 못한 자세는 문제가 있지만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월 8일 뉴스20은 김병수 대법원장 사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다툼을 다뤘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가지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권과 내통해서 탄핵 거래하고 이런 대법원장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며 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장면을 전했습니다. 또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라고 말하는 현장도 담겼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민의힘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김 대법원장 사퇴 시한을 설 연휴 전으로 못 박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판사들에게 국회의원 상대 청탁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김 대법원장과 여당의 물밑 거래가 의심된다며 사퇴를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리 방어전에 나섰다며 김 대법원장을 옹호하고 나선 내용을 전했습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거듭 반려한 건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를 받지 않는 합당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라디오 내용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대법원장과 대화 녹취를 공개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야권의 여론전은 거세지만 정작 예고했던 탄핵안 발의는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의석수가 훨씬 많은 만큼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공세 동력도 떨어질 것이란 판단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은 정치계 주요 이슈였지만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1번지에서 여러 주제 중 마지막 주제로 배치되는 데 그쳐 전문가들의 분석도 충분히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야 간 정치 공세로만 보도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민들이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심층적 분석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워치는 8일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대전지법에 도착한 백 전 장관은 취재진에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워치는 이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다시 한번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총장 의견이 배제된 기습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장관은 총장 의견도 일부 반영된 인사라며 공개 반박했다는 것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발표 직전에야 인사안을 받았다는 게 대검 관계자 설명이며 검찰 내부에서는 내용 면에서도 총장 의견이 묵살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총장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수평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보도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을 고립시키려 한 추미애 전 장관표 검찰 인사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윤 총장과의 앞선 회동에서 인사 내용을 구두로 말했다며 총장께 제가 직접 만났을 때 다 구두로 명확히 말씀드렸다라며 총장 입장에서 다소 미흡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애썼다며 총장 의견도 반영했음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스워치는 4시 50분부터 6시 20분에 이른 오후에 전해지는 종합뉴스 코너인데 짧은 브리핑에도 해당 사안의 내용과 각 주체의 입장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2월 8일 뉴스큐브 이슈큐브 코너에서는 여배우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가운데 프랑스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는 국민청원이 나온 내용을 김성훈 변호사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정희 씨를 방치 중이라는 동생들과 사실이 아니라는 배우자 백건우 씨와 딸의 공방을 분석했습니다. 감옥 같은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김성훈 변호사는 부양을 담당하는 가족이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쟁점이라며 연예인의 가십이 아니라 알츠하이머를 앓는 환우의 보호와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주의 환기시키는 이야기라고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또한 청원인이 명랑하던 윤정희 씨가 프랑스에 끌려가서 대퇴부 골절로 입원도 하고 얼굴은 20년도 늙어 보인다고 호소한 내용을 두고 윤정희 씨가 방치된 게 사실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약 방치가 사실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둘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라면 행위지가 외국이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와 법적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곁들여져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만 자막을 통해 2019년 윤정희 씨 동생들이 파리 지방법원에 재산 신상 후견 지정 이의 신청, 2020년 9월 패소, 파리 고등법원에 항소, 2020년 11월 최종 패소 등
소송 과정을 그래픽으로 제시했는데 해당 내용의 발언을 하기 전에 미리 제시되어 아쉬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백건우 씨 소속사에서 윤정희 씨가 주기적인 의사 왕진 치료와 함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 중이며 가족의 인격과 명예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달라고 밝힌 내용 역시 발화 전에 자막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가급적 청각 정보와 시각 정보가 일치해야 시청자들의 정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김예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지난 6일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며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과 이를 위한 보상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며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든 상황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요. 서울 관악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고 장수 씨는 최근 카페 업주들과 함께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손해본 거에 100%를 다 보상해달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적어도 50에서 70%는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영업 제한이 계속 이어지며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는데요. 더 이상 어디서 대출을 받을 데도 없고 카페 업계는 지금 2월 달부터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속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볼링장을 운영하는 김희준 씨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영업금지가 풀리면서 어렵게 다시 문을 열었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데요.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한 달 고정 비용만 1억, 폐업마저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관두고 싶어도 폐업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폐업하려고 그러면은 뭐 대출 받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이제 버티고 있는데 뭐 폐업할 정도는 못 하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80%로 전 직군 중 가장 비율이 높다는데요.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시위와 집회, 헌법 소원 등의 집단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코로나19로 생계 유지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실적인 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봉쇄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유럽에선 거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손실이 큰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갖춘 곳이 많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회복 지원 제도를 통해 반년 동안 2주 단위로 한화로 약 86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독일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면 봉쇄 조치 이후 기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6억 7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최대 6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데요.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앞으로의 손실은 이런 보상 체계를 법으로 정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며 손실보상제 법제화 주도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등의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 코로나 극복을 두고 정책 경쟁까지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힘 있는 정치인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고 활발히 논의를 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비추어졌습니다. 나오는 과정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화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손실 보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할 건지를 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대 100조 원 규모의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국가보상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갑론을박 속에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입법화 전까지의 공백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메꾼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마저도 재원 문제로 이견이 표출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과 이를 충분히 보상해주기 힘든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영업자 외에도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데요.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지은 씨는 방과 후 수업이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피해를 보았다며 자영업자들과 동일한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피해를 1년 동안 본 사람들이거든요. 학교에서는 저희를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일종의 자영업자로 보고 손실보상제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올해 나랏빚이 9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찍은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게 하는 형태는 국채를 화폐화하는 형태여서 사실상 정부가 돈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등의 형태로 전이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예상치 못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김예은 학생은 이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하루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덕여자대학교 국사학과 김예은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도 법관 탄핵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법관 탄핵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또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도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 법조계 안팎에서의 반응을 언론에서는 어떻게 짚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이 이제 여당의 주도로 지난 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야당은 이제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상계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거나 또 문구의 삭제를 지시하는 등 타 법관의 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더 큰 파문의 발단은 국회 의결 직전에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기류를 이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 이제 법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으로 번지면서 이제 도덕성과 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한 점에 대해서 이제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치권은 물론이고 또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언론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보수 언론에서는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진보 언론에서는 법관 첫 탄핵의 의미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조선일보는 정권 눈치 보기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렸다라면서 지금까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중에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서 처음부터 정치적 억지 소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그때부터 이제 판사 탄핵을 본격적으로 외쳐왔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효화와 또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 또 그밖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이 이어지자 이를 실제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법부가 법 원칙을 고민하기보다는 입법부, 즉 여권의 눈치 보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고 전하면서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안은 최근 정권의 심기를 건드린 판결을 내놓은 이제 법원을 길들이기려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뒤늦었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세우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녹취록으로 인해 탄핵의 본질이 희석되는 점이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제 당시에 임부장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문제시할 사안이 아니고 징계 절차를 위해서 인사권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는 임부장 판사에게 국회의 탄핵 기류를 언급한 것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습니다.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심리 과정에서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우선 이 사건을 놓고 헌법 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요. 변론 기일을 지정해서 임 부장판사와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듣는 사건 심리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최종 결정되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이제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헌재 판결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월로 만료된다는 점에서 헌재가 이제 그때까지 심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탄핵 심판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심리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즉 시간적인 면에서 헌재의 파면 결정이 가능한지 또는 실익이 있는지 등이 이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핵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제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그 행위가 반헌법적임을 또 인정했기 때문에 탄핵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인데요. 임 부장판사가 이제 탄핵되더라도 이제 5년간 공직 취임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직에서 물러나더라도 파면에 이르는 법적 효과가 유효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당위성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원칙상 탄핵이란 당사자의 직을 잃게 만드는 이제 파면 절차인데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2월 말에 종료되는 만큼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할 당위성이 이제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판사도 탄핵 대상에 오를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근거만으로 혐의의 중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서 여당이 탄핵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점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전망 가운데는 이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제 8명이 판사 출신인 만큼 봐주기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법관을 탄핵하는 이른바 이제 최초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탄핵 각하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탄핵 소추안 이제 과정에서 정치권과 또 여론은 둘로 갈라졌고 또 대법원장의 신뢰에도 금이 간 만큼 이제 모든 논란을 끝낼 막중한 책무가 헌법재판소에게 주어진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법관 탄핵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혹시 우리 언론에서 해외 사례를 보도한 게 있습니까? 네, 뭐 미국과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제 우리와 같이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법관의 신분을 강력하게 보장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비위에 연루된 법관을 탄핵한 경우는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이제 7명의 법관이 탄핵된 적이 있는데요. 국민의 탄핵권을 인정한 법관 파면 조항, 특히 이제 재판관 탄핵법을 보면 우리와 비교했을 때 이제 탄핵 대상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직무집행상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때만 법관에 대한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에 비해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또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한 경우 또 재판관으로서의 위신을 현저하게 실추시키는 비행을 저지른 경우 등 뭐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법관 탄핵이 좀 드문 사례이긴 한데요. 1803년 이래에 이제 연방 법관은 15명이 탄핵 소추를 당했고 또 이 중에서 8명만이 상원에서 탄핵 결정이 나서 파면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우리와의 뭐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소추만 의회가 하고 또 심판은 제3의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하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연방 하원에서 소추를 하고 또 탄핵 결정도 연방 상원이 맡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이제 언론의 주된 보도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뭐 정치 공방과 진영 갈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가 뭐 치욕을 당했다, 여당의 과도한 힘 자랑이다, 또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서다 등 다소 이제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또 사법부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언론 보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점까지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법관 탄핵 거기에 대법원장의 뭐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다 보니까 사법부의 위상이 좀 다시 흔들리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데 우리 언론의 역할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태는 이제 법관 탄핵이라는 문제를 이제 뛰어넘어서 대법원장의 또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이 흠집을 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법부의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과거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면서도 또 독재 정권의 신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었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또 지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또한 지나치면 또 사법부의 절대 권력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이제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법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념이나 진영에 따른 논리가 아닌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언론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근본적인 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 일이고 또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